김태현의 정치쇼. 네,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과 내일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땜빵 앵커 여기 공식 용어로는 스페셜 MC 편상욱입니다. 자, 월요일 4부 서초동의 뜨거운 이슈를 털어보는 변원유착 시간입니다. 김준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네, 좌영길 헤럴드 경제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좌영길입니다. 제가 방송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네. 제작진이 네. 방송국 무서운 거 김태현 DJ가 알아야 된다면서 네. 지금 갑자기 개편 얘기가 나온다는데요. 저 싫어요 사실은. 오후 5시에 저 편상욱의 오늘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하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도 두 개 하셔도 괜찮을 텐데. 매우 피곤해. 꼭 또 하라고 그러신다면 또 한번 네. 삼고 처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제작진에게 3고 한 3, 4, 5 정도는 뭐 자, 좌영길 기자는 저기 원래 제가 왼쪽에 앉으라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뭐 원래 그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좌영길 우준호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좌영길 우준호입니다. 네. 예. 자, 오늘의 주제 한동훈 인사검증 손에 쥐납니다.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로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이게 뭡니까, 좌 기자? 예,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그 민정수석실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네. 이런 비판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선거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근데 그 폐지된 것까지는 뭐 공약 사항이었고 공감대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이 인사검증 업무를 네. 법무부로 넘길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공론화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네. 어쨌든 이제 검찰이라는 큰 사정기관도 그 법무부 외청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인사검증 기능까지 쥐게 되면 이제 법무부가 너무 막강해진다는 뭐 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법무부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라는 게 더 문제다. 예, 그래서 뭐 더 이런 얘기도 부각되는 면도 하더라고요.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그 법무부 산하에 예. 별도의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이제 편성을 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관련 규정 2개가 예. 개정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곧바로 설치를 하고 예. 6월부터 출범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기 검찰총장 인선부터 예. 여기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김 변호사, 근데 이 네.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맡는 게 이 법적 근거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충분한 거예요. 아니 굉장히 좀 결여돼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 인사혁신처에서 해야죠. 네. 청와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비판을 할 때 그걸 인사혁신처에 줘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어느 정부도 인사혁신처든 어디든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인사혁신처나 법무부에 예를 들어 어디든 예. 청와대 바깥에 있으면 늘공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 어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자기 주변 측근 사람을 뭔가 넣을 거 아닙니까? 개국공신, 편상욱, 방통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상 3번 정도 권유하신다면 네. 제가 네, 3배수 안에 이렇게 넣고 이제 검증 들어가는데 뭐가 있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쓱 내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기 전에. 그렇죠. 근데 자기 진영의 흠이니까 예. 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기네 안에서 이렇게 가두죠. 게이트키핑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늘공들한테 보내면 네. 이게 어디로 튀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알아본 데더라, 뭐 한 데더라, 그다음 이 사람 흠이 뭐래더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청와대 안에 가두고 싶은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들이 자기 친정이니까 그렇죠. 검사들한테 보내는 건 상관없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검사들한테 자기 정보 가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그거 검사는 뭐 보수 편이다, 진보 편이다, 뭐 민주당 편이다, 국민의힘 편이다 아니라 검사는 검사 편이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 어쨌든 정부 조직법상으로 보면 인사혁신처에 하든가 예. 아니면 청와대에서 하든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법무부가 예.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림은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주축이 된다는 겁니다. 법무부 네. 안에서. 예.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더 넓게는 대법관, 헌재재판관에 대한 검증까지도 다 할 텐데 네. 그러면 우리 사건 열심히 기소한 거 무죄 준 이 사람 좀 더 파야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적절한가 저는 좀 의문이고 한동훈이라는 글자를 지우더라도 예. 검찰이나 법무부에게 힘을 굉장히 쥐어주고 싶어한다. 행정부 중에 넘버원은 원래 기재부,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파워세인 게 사법부 즉 법원. 예. 검찰은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가 아닌가 왔다 예. 갔다 할 때 힘을 더 실어주는 뭔가의 선물을 정치적 조직적 친정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존재 자체가 네. 사실은 소통령, 뭐 민주당식 표현입니다만.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중간 보고를 받지 않겠다. 네. 네? 중간 보고 받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 중간 보고를 뭐 안 받겠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네. 대통령의 비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권한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대통령 그 과거 청와대의 그 권력 남용 문제가 예. 항상 문제되는 것이 시행령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법에 그치하지 않고 대통령령을 고쳐서 정치를 한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내각 국무위원들에 의한 정치를 하지 않고 예. 수석비서관들, 비서관들을 동원한 정치를 한다. 예. 근데 이게 책임 소재가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석비서관의 권한은 이제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가 이 권력의 권한의 한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자리는 이제 보고를 받건 보고를 받지 않건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예. 이제 나중에 그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예. 좀 책임 소재는 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안 그래도 이제 그 권한이 과도한데 그렇죠. 이런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면 민정수석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그 논거로 인해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의 그 실을 폐지한 건데. 예. 오히려 그 권한이 비대한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까지 쥐어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 인사, 시행령, 예산.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랄까요 겹쳐서 등장하는 게 지금 이번 사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사혁신처의 기능인데 그거를 이제 법무부에 위탁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좀 이상하고 예. 그럼 이걸 또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인사검증 대상자가 예. 인사검증을 받아서 지금 눈에 들어서 뭘 지금 장차관에 가야 되는데 예. 이거 법무부에서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헌법 소원을 할 리 만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안에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인사 발탁하고 인사 검증은 다른 겁니다. 어. 그러니까 발탁은 당연히 이제 누구를 예를 들면 그렇죠.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예, 예, 예. 검찰총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이제 어떤 외부 위원회라든가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에 달린 것이지 그렇죠. 이게 뭐 검증 단계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발탁된 후보군이 그렇죠. 과연 어떤 그 흠결이 있는가 예. 이걸 따지는 게 검증 절차고요. 그렇죠. 그 검증은 그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 할 수 동의를 있습니다. 해줘야죠. 개인정보 제공.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추적, 이거를 이런 거. 뭐 어떤 인사권한 전권을 쥐어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예. 다만 그 인사검증 권한도 굉장히 센 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그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인사가 예를 들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 뭐 하라고 그래서 동의해줬는데 네. 해봤더니 넌 안 돼. 그럼 정보만 싹 넘어가고 그렇죠. 나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근데 되는 그 경우가 정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검사한테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찜찜한 찜찜하지. 거죠. 찜찜한 거죠. 뭐 네. 저는 뭐 잘못한 거 없어요. 네. 어쨌든 간에. 예. 자, 인사정보관리단 그럼 단장을 누가 하게 될지도 좀 관심이죠. 적어도 뭐 검찰 출신은 배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러면 이거를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방직으로 법무부에 무슨 네. 공무원을 하나 또 또 위인설관 써야 비슷하게 된다. 해야 되는 네. 거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 이런 거예요. 법무부 탈검찰화를 문재인 정부에서 하면서 과장이나 국장 자리 중에 일부가 이제 외부 개방직으로 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의 검찰에서는 예. 이제 원래 지방으로 발령이 나지만 다시 법무부로 파견해가지고 과천에서 근무하는 예. 소위 엘리트 코스의 경로 중에 하나였는데 길이 좀 막힌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걸 다시 뚫고 싶어하는 게 검사 내부에 승진을 바라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이런 거 하나 생기면 서로 야 이거 검사장 가기 직전 자리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요직으로 할 텐데 또 계단. 네, 예. 그게 안 되려면 이걸 또 지금 외부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공모하는 거 해서 인사검증이랑 동의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해야 될 것들도 많은데 그래서 이걸 지금 되게 안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뽑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
결국 그러면 검사 출신이 되지 않을까. 저는 배제된다고 보지만 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 단장은 이제 비검찰 출신으로 한다고 그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미? 입장을 아. 밝혔기 외국 때문에 공모직으로 뽑는 거예요? 그 공모를 인권국장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공모를 할지 어떤 뭐 지명을 할지 별도 인사를 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할지 그거는 제가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법무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는 비검찰 출신으로 단장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손본다. 왜? 자,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시행됐던 법인데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이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냐. 뭐가 더 중요하냐.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냐 논란이 컸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개정 작업을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먼저 이게 어떤 규정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게 그 2019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거꾸로 되돌려 보면 네. 이 시기는 굉장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네. 수사가 한창이던 때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그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제 8월 말에 시작이 네. 됐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뒤로 그 청와대 관련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저기 월성 원전 비리 사건이라든가 그렇죠. 청와대 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가. 네. 근데 이런 사건 내용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네. 수사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게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그 검찰이 작성한 그 공소장 법원에 예. 제출하는 예. 그 혐의 사실을 기재한 공소장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근데 공소장이라는 것은 공소장의 공자가 이렇게 공공하다 그 퍼블릭의 공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공소장도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비소장이라고 그래야지. 비밀소장. 그러니까 그 이 헌법에는 그 공개 재판의 원칙을 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읽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법무부 과거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네. 입장은 그 법정에서 네.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으면 네. 그때 이후로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소장을 공개하는 시점이 그 법원 재판이 시작되면 네. 그때부터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뭐 이번에 관련 한동훈 규정도 그때 장관이 만들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개정 작업을 지시했다는 건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 전달도 안 됐는데 공개하는 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 즉 요건에 돼 있는 경우로 돼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이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예. 아마 그 약간 그 문명화된 국가 중에서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좀 논란이 됐던 미국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네.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네. 조카가 뉴욕 남부지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기소까지 됐거든요. 어. 근데 그때 그 기자들이 예. 인터넷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네. 미국 법무부에 접속해서 네. 공소장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 기소한 공소장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정작 우리나라 예. 기자들은 서울중앙지검청이 기소한 공소장을 저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흔히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예. 지금 없어진 풍경이 뭐냐면 중요 사건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브리핑을 이제 공식적으로 했는데. 예, 수사 책임자가 나와서 네.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는 이렇게 됐고 네. 누구 누구를 어떤 혐의로 기소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은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질문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정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건 공개 문제인데요. 금지. 아니 이게 예외적인 규정이 공개가 공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제 집행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 규정이랑 문제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규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네. 예외적으로 위원회 그러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한 사안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그 사례를 보면 네.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월성 원전 비리, 조국 전 장관 사건 이거 하나도 수사 결과 발표를 안 했거든요. 현 정권 관련 예. 근데 근데 수사 결과 정권 아니고 지난 예. 정권. 예. 어쨌든 그 당시 현 그 정권. 당시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 그다음에 엠번방 조주빈 사건. 예. 그러니까 약간 정파적 이익과 관련 없는 거는 공개를 하고 네네.
정파적으로 굉장히 좀 이게 좀 예민한 사건들은 공개를 안 하고 예. 이것을 검찰이 스스로 선별적으로 이게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이게 좀 오히려 더 문제죠. 장난질을 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본인들이 네. 이렇게 공개하기 싫은 거는 정치적 안 할 수 의도를 있는 갖고. 명분을 줘버린 예.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쨌든 공개 금지가 원래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어쨌든 있는데 예. 검찰이 그걸 위반하면 검찰을 기소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검찰이 법을 그냥 형해화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 금지가 안 된 원칙이 건 법에 있는 거니까 원하면 이 법을 없애야지. 법이 있는데 법 위에서 검찰이 이 법은 중요한 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 야 위장 조직 다 하니까 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소해야죠. 그렇죠. 검사가 그런 재량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토론할 문제는 공소장의 공개 시점이 언제냐거든요. 사실은 예. 그 정도의 쟁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다. 그런 건 좀 가려서 같이 좀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기소된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피의사실입니다. 그 기소된 이후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네. 이거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그 피의사실 공표죄의 그 주체는 네. 그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는 영역은 네.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혼재돼 있는 게 네. 그 언론에서 어떤 그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면 네. 이거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로 이게 직결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저희 그 언론에서 이게 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꼭 그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그 사안만을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그러지 그렇진 않습니다. 않죠. 예. 그렇진 않죠. 제보도 받고 네. 취재도 근데 이제 하고 그렇죠. 그 뭐지가 쟁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공소장을 이제 공개를 할 때 네. 차이가 있다면 이제 A 땡땡, B 땡땡 이렇게 좀 가명을 바뀌어서 쓰죠. 나오는 예. 거거든요. 이제 개인정보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보려면 힘들어요. 분석을 하려면. 하지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네네. 너 무조건 죄인이야? 내 얘기가 다 뭐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사실은 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A냐 B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범죄 문제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도 뭐 사법농단 공소장 공개될 때 네. 피곤해요. 너무 판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누구야 막 이렇게 하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사건 공개 필요성은 예. 일반인들 사건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 사건은 그렇죠.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굉장히 초유의 관심사였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알 권리가 굉장히 네. 중요한 알 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수사를 할 때 어떤 기업이 어떤 혐의로 그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예, 경제에도 우리나라 경제에도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예.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좀 정보 접근성이 좀 보장돼야 된다고 제 얘기는 이제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찰이 운영하기 나름인 거지. 네. 하고 있잖아요. 선택적으로 해서 문제라는 게 자 기자님 얘기고, 그럼 선택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게 뭐 검찰이 어떻게 규정을 개정할 거냐의 문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이 어쨌든 상대방한테 도달이 되고 네. 공소장 공개는 예. 왜냐하면 수사 중간 보고는 공소장이 작성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고, 공소장 예. 공개 시점은 도달이 돼야 그럼 반박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다 유죄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증권 합수단 예전에 있을 때 예. 이유정 변호사 헌재 재판관 지명됐더니 백소 뭐 주가 조작 뭐 해가지고 막 기소했어요. 예. 합수단에서 2심까지 무죄 나왔습니다. 그럼 누가 기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럼 반박 취재를 하려면 예. 공소장을 제가 못 받았는데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답이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반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그 시점과 관해서 여전히 토론의 대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 돌입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자, 9월 초에 김채영 대법관이 퇴임을 하는데 이 대법관 후임 추천이 시작이 됐습니다. 좌 기자 임명 과정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뭡니까? 예, 그 이제 그 김재영 대법관이 네. 교수 출신입니다. 네. 근데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네. 굉장히 좀 다양성 확보가
상당히 좀 된 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대법관도 많고 그다음에 그 학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네. 그 법원장급 경력을 갖지 않고 예. 약간 지방법원장급 그러니까 이게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판사들도 이제 대법관에 파격 발탁되는 경우도 굉장히 네.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좀 능력주의를 강조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약간 그 재판 업무에서 굉장히 커리어를 잘 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중용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관을 임명할 때 이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비판할 때 서우남이라고 해서 그렇죠. 서울대 나온 50대 남자로만 예. 채운다라는 건데 대법원은 이제 정책법원이니까 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거든요. 예. 근데 성장 경로랑 인생의 항로가 거의 동일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렇죠. 정해진 결론과 그러니까 제한적인 인식의 틀을 가지고 예.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랄까 이런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폭이 좁아질 수가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의 목소리가 들어가려면 좀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주류는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이 우리나라 대법관은 미국 대법관하고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미국 대법관들은 정말 존경받잖아요. 긴스버그 대법관 같은 사람들은 막 네. 죽었다고 막 거기는 일단 국민적 종신제고. 수도분이고 종신제고. 네, 근데 이제 저희랑 다른 건 여러 가지가 다른데 네. 일단은 우리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되는 날만 좋고 나오는 날 좋고. 그 미국은 그 대법관이라는 그 지위가 네. 그 사회적으로 그 연방 대법원에 대한 그 존중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게 예. 굉장히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긴지버그 대법관이 살아있을 때 네. 나는 이제 그 90세가 넘을 때까지 퇴임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명권을 주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예. 이런 대법관이 이런 선을 나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지명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몇 살까지 하겠다라고 예. 선언했으면 굉장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하고 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모두 임명하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지위가 대법관의 지위가 미국 연방 대법관하고 좀 우리나라 다릅니다. 이 김재영 대법관은 이제 판사 출신의 예. 서울법대 교수하다 되신 분이거든요. 그 전에 예. 양창수 대법관이 그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른바 학계티오 예. 요걸로 아마 이번에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꼭 제가 꼭 미국을 부러워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말 전 국민의 이 지지와 존경을 받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글쎄 뭐 이제 아무래도 아니 근데 뭐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네, 예.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최근에 네. 이제 장관들도 여성 비율도 높아졌으니까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유착 헤럴드 경제 좌영길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예,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